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지금 우리는 뉴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생애를 추적을 하면서 그때그때 발생을 했던 중요한 업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눈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전 시간에 뉴턴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아이디어를 냈던 1666년도, 다시 말해서 기적의 해라고 명명된 그 해에 발생을 했던 뉴턴의 혁명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세 가지 아이디어는 뭐였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만율락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빛이 날아오고 있는데 이 빛에 대한, 다시 말해서 색깔에 대한 이론, 이거를 나중에 정립을 해서 광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정립을 하는데, 바로 이 광학에 대한 초기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턴이 수학을 하나 만들어내요. 그 수학이 뭐냐면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뉴턴의 이 세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아주 간단해요. 이번 시간에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틀림없이 뉴턴은 그거를 이렇게 정립을 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을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알겠지만 그 책 이름이 바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책 중에 하나인 바로 그 프린키피아예요. 바로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바로 이제 뉴턴이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프린키피아를 쓸 때까지 얘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눈해볼 거예요. 그 얘기를 눈해볼 때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껴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뉴턴하고 평생 동안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쓸 때까지 얘기를 하면서 에드먼드 헨리, 그리고 또 하나 로버트 훅의 업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알아보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뉴턴의 만율력 법칙이 왜 그렇게 중요했고, 뉴턴의 운동 법칙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했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뉴턴이 이렇게 27세로 이렇게 나이가 좀 더 늘었죠. 바로 이때 어떤 얘기인 거냐면, 이제 뉴턴은 이제 다시 흑사병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캠브리지로 돌아와요. 캠브리지로 돌아와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그 뒤에 69년도에 여기에는 캠브리지 대학의 루카스 수학 교수가 이렇게 돼요. 이쪽에서 수학 교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뉴턴 하면 물리학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때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는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과학이 없었고, 그 과학들은 언제 생겨요? 바로 그런 자연과학에 명이 붙게 되는 거는 이 뉴턴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정립을 하고, 그리고 근대 물리학을 지나서 이게 현대 물리학 쪽으로 올 때 드디어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잖아요. 이러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과학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면 그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이 학회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학회지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부마다 직업군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서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 같은 이런 직업들이 생각이 나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당시에는 다 이렇게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수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었어요. 이렇게 수학과 교수 또는 천문학과 교수로 임명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현대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연철학을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겨낸 사람이 지금 입장으로 보면은 그게 바로 물리학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뉴턴은 이렇게 교수로 있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광학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광학은 말 그대로 빛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거를 나중에 광학을 연구를 해서 여기에 있는 광학을 나중에 프린키피아를 쓴 후에 1704년도에 책으로도 발표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빛의 혼합과학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을 분할을 해보면은 빨주노초 파란불이 이렇게 색이 분산되잖아요. 이걸 분산이라고 해요. 바로 이런 실험들을 하면서 빛이 빨주노초 파란불을 가지고 있는 혼합과학이다라고 하는 걸 실험적으로 이렇게 알아봤을 때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반사만원경을 이렇게 발견을 해요. 반사만원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문학 혁명을 배울 때 갈릴레이에 대해서 배우면서 갈릴레이가 만원경을 계량을 해서 달과 목성을 관찰하고 목성에서 4가지 위성을 이렇게 찾아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하고 같이 했던 적을 기억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사만원경이라고 하는 특징이 갈릴레이가 만들었던 만원경하고는 약간 달라요. 갈릴레이는 굴절식 만원경이었었어요. 근데 뉴턴은 여기 보면은 반사식 만원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만든 만원경은 이렇게 보는 방향하고 방향이 같아요. 하지만 뉴턴이 만드는 반사만원경은 빛을 모아가지고 이쪽에서 거울에서 반사시키는 거라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입사를 수직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반사만원경을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한 분은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분하고, 여기 있는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먼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일단 첫 번째 로버트 후크하고 여기에 두 가지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후크는 역사상 중요했던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뉴턴하고 먼저 얘기를 하자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 당시에 제일 미해결될 문제가 아직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는 뭐냐면 빛에 대한 이론, 그리고 또 하나 중력에 대한 이론일 거예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도 로버트 후크하고 뉴턴이 바로 빛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만유력에 대한 문제로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발점이 여기 뉴턴이 30세 때 발생을 해요. 그래서 뉴턴이 빛과 색깔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왕립 앞에 발표를 했는데, 로버트 후크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빛이라고 하는 게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근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에 빛이 입자일 것 같아요? 파동일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아인슈타인의 기적의 해라고 하는 걸 논하면서 거기서 아인슈타인이 광량자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바로 그 광량자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빛이 입자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빛은 파동이면서 입자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주장을 해서 현대 우리는 빛이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원인 자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빛이 입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뉴턴은 그때 어떤 식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뉴턴은 빛이라고 하는 게 알갱이가 아주 작아서 그렇지 그게 실제는 입자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뉴턴의 선배예요. 약 한 7년 정도 이렇게 선배인데, 이 로버트 후크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천재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지가 않고 여기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이걸 파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약간 다른 식의 성격의 파동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빛을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동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제 목소리 같이 종파예요. 종파. 미랬다 소했다 미랬다 소했다 하면서 진행되는 종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기파라고 하는 횡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버트 후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빛은 파동일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두 가지가 다른 성격인 거죠. 하나는 입자고 하나는 파동을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에서 입자설과 파동설이라고 하는 거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리스 시대부터 내려오던 아주 중요했던 문제인데 어떤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다 후크하고 처음으로 그런 문제로 이렇게 충돌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시간이 이렇게 경과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후크하고 여기 뉴턴은 서로 어쩔 수 없이 편지나 이렇게 서신으로서 많은 교류를 하면서 과학적인 연구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37세 때 후크로부터 역제곱 법칙에 대한 이렇게 서신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뉴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생각을 했던 건데 하는 생각을 해요. 젊었을 때라면 언제겠어요? 맞아요. 바로 그 기적에 바로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뉴턴은 어떻게 하냐면 역제곱 법칙을 이렇게 행성의 운동에 적용시킬 구상들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때 똑같이 헨리하고 후크, 그리고 또 하나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건축가이면서 학자가 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여기에는 헨리라고 하는 요분하고,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로버트 후크하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렌도 똑같이 있죠. 행성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미궁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이해가 갔죠. 뉴턴도 혼자 독립적으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여기는 헨리 후크, 그리고 또 크리스토퍼 렌도 이쪽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행성의 운동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누구의 생각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인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역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잡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힘은 접촉에 의해서 전달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아요. 두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접촉을 하게 되면 힘을 받게 되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운동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외를 둬요. 그 예외는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표현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 자연스러운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달 같은 경우에 도는 운동. 이거는 자연스러운 운동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운동에는 힘의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그러니까 물체가 운동을 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은 접촉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손바닥도 부딪혀보면 알잖아요. 접촉을 하면 힘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물체가 떨어지는 운동이나 자연스럽게 도는 원운동일 때는 여기에는 힘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천문혁명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 하는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중요했었어요? 맞아요. 지동설과 천동설이 왜 그렇게 논쟁거리고 중요했었냐면 이게 우주 중심이냐 태양 중심이냐 하는 거로 모든 해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은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으로 모든 물체는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후로 지구가 돌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부터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도 아닌데 왜 모든 물체는 지구 쪽으로 떨어지나 하는 바로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행성의 운동을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이 문제가 생겨서 누구나 다 그때 당시에 과학자들은 바로 이렇게 행성의 운동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훅하고 크리스퍼 렌하고 아까 헨리가 모여가지고 행성의 운동을 기계적인 체계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초기의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 틀림없이 기계적인 이런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행성을 가만히 보면은 그렇잖아요. 행성은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힘은 어느 수준에 맞아야 되는 거냐면 너무 힘이 강하면은 틀림없이 그 물체는 그냥 태양이나 또는 지구로 끌려 들어올 거예요. 근데 너무 힘이 약하면은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묘하게도 우주로 날아가게 만들지도 않고 지구로 떨어지게도 않는 그 절충안적인 힘일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먼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또 하나 과학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적인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보면은 처음에 발견한 사람, 처음에 발견했거나 처음에 깨우쳤던 사람만 중요해요. 나머지는 다 참 불행하게도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물리학자들은 서로 도와서 협업을 하면서 일도 하지만 그러면서 토론도 하지만 심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식 체계도 바로 이때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에드먼드 헨리가 이렇게 뉴턴을 방문을 해요. 뉴턴도 그쪽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나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헨리가 여기에 있는 여기 캠브리지로 이렇게 찾아와서 뉴턴을 방문을 해요. 자, 그러면서 뉴턴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있고 그랬을 때 이거를 행성의 궤도에다 적용을 시키면은 행성은 도대체 어떤 운동을 할까요? 하면서 이렇게 떠보는 듯이 뉴턴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니까 떠보듯이 물어봐요. 그런데 뉴턴이 너무나도 쉽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으로 행성이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타원 운동일 거다라고 하는 답변을 해요. 그래서 헨리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뉴턴은 거기다가 또 한마디 일을 덧붙여요. 뭐냐면 그거 내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 풀어봤었는데 논문으로 발표는 안 했다. 나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계속 해결을 하려고 했던 문제를 뉴턴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걸 더군다나 20년 전에 이미 다 풀어봤다라고 하니까 헨리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뉴턴 보고 헨리가 바로 그거죠. 헨리가 뉴턴 보고 이제 그거를 그러면 정리를 해서 나한테 좀 달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턴이 그럼 내가 찾아보고서 당신한테 보내주겠다라고 답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헨리가 처음에는 그러면 역시 뉴턴도 해결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웬걸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자기가 어디다 놨는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여기 결과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과가 와요. 그래서 그뒤부터 헨리가 어떻게 하냐면 뉴턴 보고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발표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책으로 발표를 할 때 왕립협회, 이 당시에 보면은 이제 왕립협회라고 해서 영국에서 제일 중요했던 큰 학회가 있었어요. 거기 오죽했으면 왕립이 붙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왕립이라고 한다면 이때 제정시대에
여기 영국의 왕 정해서 그거를 관리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서 이거를 왕립협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자라고 이렇게 뉴턴한테 제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왕립협회가 이때 당시에는 책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게 큰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지원이 없자 나중에 여기에는 헨리가 개인적으로 뉴턴의 그 사비를 들여서 뉴턴이 프린키피아를 쓸 때까지 여러 번 지원을 해줘요. 바로 그랬던 인물이 여기에는 에드먼드 헨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여기서 헨리 그러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이 헨리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헨리의 성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